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명절은 참 묘한 날이에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일거리와 피로가 이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 명절을 몇 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손끝에서 나온 정성으로 가득 찬 차례상을 차리며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려고 애썼죠. 시댁에서는 나름 저를 며느리다운 며느리라며 칭찬해주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모께서 우리 시아버님께 그리고 온 가족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명절,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다 쓰러졌을 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써왔는지를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제게 시댁 식구들은 아무런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녁밥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 순간 마음에 차오르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날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요. 시호 그만하고 저녁밥이나 준비해라. 그 한마디에 전 참았던 모든 걸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시댁 가족들은 제 앞에 엎드려 빌 수밖에 없었죠. 저도 한때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들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아들이에요. 워낙 효자라 가족들에게 다정다감한 편이죠. 저희는 경상도 한 도시 외곽 쪽에 살고 있고 일부러 시댁과 가까운 집을 얻어 왕래를 자주 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다고 어필했었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죠.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워지다 보니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 고마움을 남편도 알기에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댁은 아버님 쪽 가족이 무려 7남매였고 한 번 모이면 엄청 많은 수가 모이곤 했어요. 다 다른 도시에 살다가 명절이 되면 한 곳에 집합하곤 했죠. 워낙 대규모 집안이라 한 번 차례를 지내려면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해야 했어요. 저도 이렇게 큰 집안은 처음 봐서 남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우와, 우리 집은 식구가 적은데 오빠네 집은 모이면 엄청 북적이겠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명절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 우리 집은 평소엔 조용했는데 명절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았거든. 시아버님은 이남 오녀 중 둘째였고 가장 위엔 큰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큰 시아버님은 어릴 때 출가해서 동생들 먹여 살릴 돈을 벌어 집에 보태셨대요. 건축 일을 하셔서 미장일부터 중장비까지 못 다루는 게 없으시대요. 나는 어릴 땐 큰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아버지 어릴 적부터 상경에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 집이 가난하니까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내서 돈을 금방 모으셨대. 결혼도 빨리 하셨는데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여러 사정 때문에 큰 집 역할은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랬구나. 혼자 버티시기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나중엔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을 볼 수 있었지. 하여튼 우리 집 사정이 이래. 남편 이야기만 듣고도 큰 시아버님을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 뵌 큰 시아버님은 푸근한 인상이셨고 감정 표현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니 시모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 여행 잘 다녀왔니? 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 드릴 선물도 사왔는데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고맙다. 근데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야. 할 말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기, 한 달 뒤에 제사가 있는데 식구들이 다 타지에 살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이런 거 부탁하는 게 좀 그런데. 아, 제사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몸만 오면 돼. 처음엔 이 큰 집안 제사를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나 싶어 경계하며 표정을 구겼어요. 이런 거 잘못하면 나중에 혼자 다 떠안게 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사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제사 없애자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른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신경 쓰냐고. 근데 너도 알잖니? 너희 시아버지는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큰 시아버님도 가족들 만나는 게 제사나 명절 때뿐이잖니. 사실 큰 시아버님 부인께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대요. 꽤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셨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큰 시아버님이 그 돈 갚느라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해요. 부인이 돌아가신 후 병원비 갚느라 본인 생활도 못하고 쭉 그렇게 살아왔다잖니. 자식들도 없고 혼자 얼마나 딱하겠니. 가족들 만나는 시간은 제사 때나 명절 때뿐인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잖니. 하긴 그렇겠네요. 정말 혼자 외로우셨겠어요. 그래. 그래서 나도 모질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야. 그런데 이제는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 몇 년만 더 하고 그만하자고 밀어붙일 테니까 그때까지만 도와줄 수 있겠니? 부탁할게, 새아가. 시모께서 손을 꼭 잡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바라보며 사정을 하시는데 그래 뭐 남도 아니고 남편도 잘해주니까 몇 년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는 집안 사람이 된다는 생각으로 아무 불만 없이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제삿날, 큰 시아버님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오셨어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며 들어오시더니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 말을 하나라도 더 걸어주시려고 하셨어요. 아가, 고생이 많다. 잘 지냈니? 네, 큰아버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셨죠? 걱정해준 덕택에 잘 지냈다. 요즘 둘이 살기에 팍팍하진 않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부족하지는 않아? 네, 그럼요. 그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알뜰살뜰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너희만 보면 왜 이렇게 기운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자식이 없다 보니 저를 마치 진짜 며느리 대하듯이 관심을 가져주시곤 했죠. 진짜 시부모님도 깊게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들까지 물어보고 살펴주셨어요. 고향이 부산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님과는 어떤지 같은 것들을요. 너희들 돕는 일에는 내가 항상 나설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알겠지? 네,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자주 아이고, 뭔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셔. 얘 음식 준비해야 해요. 거실로 가셔서 앉아 계셔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저랑 큰 시아버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시모가 나타나서 저를 불러가거나 큰 시아버님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었어요. 한두 번인가 싶어서 모른 척하고 넘기려 했지만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음식을 하러 돌아가곤 했죠. 푸근하고 다정한 인상의 큰 시아버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어머니와 둘이서만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은 편이라서 사실상 저랑 남편이 다 준비를 하는 편이었죠. 저희도 결혼하고 정착하면서 작은 가게를 하나 냈어요.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였고 이번 추석 때는 정말 꽃 선물 예약이 많이 잡혀서 눈코 뗄 수 없이 바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그래, 요즘 바쁘니? 통 연락이 없니? 아, 명절 직전이라서 엄청 주문이 들어오네요.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참나, 그렇다고 해도 연락 한 통을 안 해? 아이고, 부자 되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도 음식 하실 거죠? 해야지. 그럼 안 해? 언제 내려올 거니? 저희 이번에는 좀 바빠서 늦게 내려갈 것 같은데요. 다른 집에서는 좀 안 온대요? 언제는 온 적 있다니. 우리가 전부 해야지 뭐. 예약 건수 좀 줄이고 얼른 와서 도와라. 손목이 아파서 뭘 하지를 못하겠다. 일단 들어온 것까지는 마무리하고 얼른 가볼게요, 어머니. 시간이 점점 지나니 도와달라고 하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돈이고 체력이고 써야 하는 건 저희들이라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스트레스부터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연락해오길래 받으려던 예약 건수도 줄이고 이것저것 장볼 생각만 하고 있었죠. 고기며 생선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낑낑대며 짐을 이고지고 시댁으로 갔죠. 당연히 비용 지불은 저희 쪽에서 했는데요. 한번 음식 장만하면 50에서 100만 원은 그냥 깨졌어요. 시댁 입맛이 저렴한 건 먹고 싶어 하지 않아서 더 신경 써서 하나하나 골라야 했죠.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도 없는데 제사 한 번 하면 거덜나니까. 1년에 3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여보, 미안해. 그래도 어떡해. 우리밖에 할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참고 도와드리자. 그래, 그래서 3년째 참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진짜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조만간 그만둘 거야. 식구가 한 번 모이면 30명 정도는 그냥 차버리니까 웬만한 음식량으로는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미리 가서 음식을 해놓고 다음날 점심때부터 시작해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어요. 고모네들은 다 타지에서 온다고 도와줄 수도 없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어서 사실 속으로는 이제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장 보느라고 좀 늦었어요. 엄마 뭐해? 얼른 나와봐요. 아이고, 무슨 소란이야.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었어. 아이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리저리 성한 곳이 없다. 관절 쪽이 아팠던 시어머니는 항상 제사 때만 되면 이리저리 피할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런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음식 간을 보면서 이걸 더 넣어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나물이 좀 싱거운 것 같다. 양념 좀 더 넣고 다시 무쳐야 할 것 같아. 국은 너무 짜고 간을 잘 맞췄어야지. 그래요? 제가 아까 먹어봤을 땐 안 그러던데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서툰이 그래. 너도 요리가 진짜 안 느네.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금방 늘 텐데 아쉽네요. 뭐?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면 뭐냐? 아이고, 이놈의 배는 왜 이렇게 아픈지. 저렇게 잔소리나 할 거면 차라리 방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길래 이제 좀 한숨 돌릴까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손에 폰을 들고 다녔는데 그때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잊고 있었나 봐요. 제 눈에 식탁 위에 둔 폰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날따라 갑자기 확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띠링 하면서 폰이 울리길래 그냥 두려고 하다가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님은 폰을 잘 못 다루니까 맨날 은행 계좌이체나 유튜브로 노래 트는 정도만 하고 연락할 곳도 그다지 없거든요. 무슨 문자가 온 걸까 싶어 몰래 폰을 봤어요. 패턴이 니은자로 간단한 걸 알고 있었어서 풀어보니 계좌이체 알림 문자 같더라고요. 차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음, 300 보냈음, 새아가 용돈도 주길 바람, 제사 음식 준비 비용 300 보냄. 큰 시아버님과의 문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 위로 올려봤죠. 그랬더니 글쎄,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꼬박꼬박 큰 시아버님은 자기가 제사를 못 지낸다는 미안함 때문에 시모에게 제사 때마다 300씩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3년 넘게 받은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생색은 다 내면서 10분의 1만 우리에게 주고 대체 어디에 쓴 거지? 사실 이런 내막도 모른 채 그동안 내내 감동했었거든요. 시댁에서 그냥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 준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고 쪼잔해 보일 수 있나 싶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봐 문자 화면을 다 찍어뒀어요. 시어머니 성격상 순순히 줄 뿐이 아니니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것 같았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생고생한 건 나인데 왜 자기가 돈을 받는 거지? 싶고 이번 제사를 위해 모든 스케줄을 비워온 게 허무했어요. 위생 장갑을 벗어버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죠. 그때 화장실에 갔던 시모가 제가 폰을 쥐고 있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 엄청 빨리 뛰어와서는 폰을 확 빼앗아 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던지 폰을 빼앗긴 제 손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얘, 너 지금 뭐하니? 무슨 버르장머리로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거야? 어머니, 이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연락이 오길래 가져다 드리려다가 만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두면 될 걸 왜 손을 대는 거야? 그리고 내 연락을 네가 왜 보니? 너도 참 뻔뻔하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려 하길래 제가 먼저 선수쳤죠. 어머니, 혹시 300만 원 어디다 쓰셨어요? 무슨 300만 원? 아니, 큰 시아버님이 주신 돈 말이에요. 제 수고비도 있던데요. 폰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무슨 설명? 어른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에 네가 왜 신경을 써? 그리고 제사는 당연한 도리로 지내는 건데 무슨 이유를 대는 거야? 저 제사 못 지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혹시 저 고생시키고 용돈 받으신 거예요? 설마 아니죠?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뭘 고생을 시키고 돈을 받아. 생사람 잡지 마. 무슨 돈인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예상대로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둔 화면을 보여줬어요. 물증을 들이밀어야 태세가 바뀔 것 같아서 바로 보여주며 이야기했죠. 문자가 와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문자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번에도 1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진짜 저희를 걱정하셨다면 절반이라도 주셨어야죠. 참, 너 지금 내 휴대폰 마음대로 본 것도 모자라서 사진까지 찍었니?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저는 별로 안 웃긴데요. 돈 지금이라도 주세요. 저희 신혼이라서 많이 힘들어요. 없는 살림에 시댁에 도움이라도 되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무슨 돈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쳐도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어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돈 맡겨놨니?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집안일을 책임지는 게 도리 아니니? 저도 도리라고 생각하며 3년을 살았는데요.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재료비도 저희가 다 냈잖아요. 새아가에게 주라고 했던데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참나, 내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켜놨더니 이런 것도 못 도와줘?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집 사람이 됐으면 이 집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너희도 참 속이 좁구나. 집안일을 돈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게 어딨니? 그럼 어머니가 받으신 건 뭐예요? 저는 가게문도 닫고 왔다고요. 그이 월급으로는 충당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외동이라 제사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까 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크게 버는 것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명절 때마다 나가는 돈이 큰 부담이었거든요. 저도 가게 문을 닫고 오니 손해가 막심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뭐? 시집살이? 너 진짜 말이 심하구나. 아니, 뭘 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시어미 앞에서 꼬장꼬장한 거야? 그래, 내가 덜 잘못했구나.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보고 싶니? 어머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처럼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시댁이 그동안 잘해준 것만 생각하라 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니도 며느리 잘 들인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뭐?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예, 우리 때는 이런 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했어. 지금 어디서 감히... 더는 듣기 싫어서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장갑을 벗고 주방에서 나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 했죠. 아니, 좀 일어나봐. 나 일하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머니가 큰 시아버님한테 300씩 받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것만 딱 말해. 300? 무슨 300? 무슨 말 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이것만 말해줘. 아니, 돈 받는 건 알고 있었지. 뭐? 알고 있었다고? 엄마가 언뜻 말해주긴 했지.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받은 줄은 몰랐네.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도 나한테 말도 안 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집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이 집 식모니? 돈은 돈대로 우리가 다 쓰고 고생도 우리가 다 하고 이게 종이지 뭐야? 짜증이 나고 흥분이 돼서 불평을 쏟아냈더니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조용히 시키려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제발 이번 제사만 좀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제사는 우리 집에서 다 지내니까 큰아버지가 원래 조금씩 챙겨주시긴 했어. 근데 저 정도로 많이 받을 줄은 몰랐어. 이번에는 우리가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빠지자, 응? 몰라. 나 지금 당장 집으로 가고 싶어. 야, 우리가 지금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른들 다 오고 계시는데 집안 뒤집어지면 진짜 더 큰일 나니까 제발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주라. 나는 더는 못해. 이번엔 다 차려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 난 이제 손 뗄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단호하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었죠. 나는 다시는 못해.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것도 진짜 노력한 거야. 더는 바랄 생각 하지 마. 아니, 진짜 왜 그래.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시댁에서 3년이나 저를 뒤통수 치고 있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 밖으로 나가보니 어느새 어른들이 하나둘씩 도착해서 식사 준비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뒤엎고 나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확실히 결론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 들어간 사이 본인이 음식을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제철 음식들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생선이 좀 비싸더라고. 하루 종일 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음식이 이게 몇 가지야?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어머나, 산적도 붙이고 시간이 꽤 걸렸겠네. 말도 마. 아이고, 손목도 아파 죽겠는데 진땀 뺐다니까. 제가 다 한 것들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걸 보니 화가 났지만 남편 체면을 봐서 이번만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째 무리를 해서인지 점점 머리가 어지럽고 배도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죠. 어머, 잘 지냈어?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아, 네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말고 방에 가서 누워라. 밥 먹는 자리에 아픈 사람 있으면 밥맛 떨어지니까. 원래 건강이 약한 애들은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심하면 빨리 가는 게 좋을 텐데. 명절 증후군 같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잠깐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올게요. 아이고, 생색은. 우리 때는 이런 거 며칠을 내내 해도 멀쩡했는데 요즘 애들은 또 그게 아닌가 봐. 아픈데도 신경을 써주기는커녕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시모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아까워서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죠. 그냥 음식 준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따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와도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지러워서 방에 들어가 누웠죠. 방문을 닫고 눈을 감고 있는데 밖에서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시어머니 자랑이었고 고모들은 맞장구 치기 바빴죠. 시모는 자기가 얼마나 이 집에서 고생했는지를 강조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 보였어요. 며느리가 고생하는 건 신경도 안 쓰면서 말이에요. 그때 큰아버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다들 모여 있었구먼. 잘들 지냈나? 어머, 오셨어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얼른 앉으세요. 그래, 오빠. 아니, 어째 일은 안 힘드셔? 얼굴 보기 힘들어. 다들 반갑게 맞이하며 바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큰 시아버님은 고생한 걸 알아주시는 분이라 올해도 차례 준비로 수고했다며 운을 떼셨어요. 새아가가 안 보이네. 돕느라 수고 많았을 텐데 많이 고생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 무리했나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 이번에도 다 내가 해서 손목이 시큰거리네. 요즘은 며느리 무서워서 뭘 시키지도 못해요. 오늘 와서 조금 도왔지. 나머지는 다 내가 했어요. 지금도 조금 돕고 방에 누워있어. 그래도 안 도왔겠어? 많이 아프지만 않아야 할 텐데 큰일이네. 아까는 멀쩡했어. 시댁 식구들 오니까 아파진 거지. 진짜인지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민망해서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걸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악착같이 얼굴이라도 보여야겠다 싶어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죠. 오셨어요, 큰아버님. 오, 그래. 괜찮니? 아이고,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얼굴이 창백한데. 네, 괜찮아요.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하다 보니 어지럽네요. 고생 많았다, 아가. 가게 일도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음식 맛도 좋다. 세상에, 우리 때는 이런 말도 못했는데 해도 못한 척 안 한 척 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진짜 좋아졌죠? 큰 시아버님은 제 얼굴 상태를 걱정해 주셨는데 시모는 별일 아니라며 고모님들에게 또 자기 식대로 해석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시모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는지 크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만 버티고 절대 안 온다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식사를 마치길 기다리고 있었죠. 식사를 끝낸 큰 시아버님은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일어나셨고 나머지 식구들도 자리를 정리하며 뒷정리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울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 말을 꺼내 집에 갈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 구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애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며느리가 그 정도 고생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니? 어디까지 생색을 낼 거야? 제가 무슨 생색을 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닌가요? 어머님은 계속 누워 계시지 않았나요? 내가 옆에서 다 코치했으니까 이 정도 맛이 나는 거지.
그리고 젊은 애가 꼭 그렇게 고상한 티를 내야겠어? 좀 무리한 것 같아도 명절이면 그러는 거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고생한 저한테 좋게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시지도 않고 생색낸다고 하시다니 경우가 없네요. 뭐? 경우? 이게 예쁘다 하니까 선을 모르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덜 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이 집에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 않네요. 시모가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으니 저도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못 박았죠. 그런데 시모의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참나, 원래 같으면 이거 끝나고 온천 데려가서 몸보신이라도 시켜주려고 했는데 너 말하는 뻔세가 영 아니구나. 몸도 아프다며? 우리끼리 다녀올 테니까 너는 설거지랑 뒷정리나 하고 있어라. 알고 보니 큰 시아버님이 준 돈으로 온천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고모들이랑 신나게 온천 갈 생각에 들떠 있으면서 정작 고생한 저에게는 그런 말투로 대하더군요.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저한테 던지며 남은 음식 정리나 하고 있으라고 했죠. 아니요, 어머니. 저 안 하고 갈 겁니다. 알아서 정리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시모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옷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에게 가서 지금 당장 집에 가겠다고 태워달라고 하니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가 운전하라고 하시잖아. 호통치시는데 어떡해. 모셔다 드리고 금방 올게, 응? 너는 내가 아픈 건 생각도 안 해? 됐다. 내가 뭘 바라겠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결국 시댁 식구들에게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왜 내가 이 집 제사를 도맡아 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족들은 룰루랄라 떠들며 나가고 저는 방에 누워 있었는데 몸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 응급차를 불러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혼자 병원에 가려니 눈물이 나고 막막했어요. 진단 결과 장염에 무리해서 실신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액을 맞으며 겨우 회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족 단톡방에는 기분 좋게 온천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남편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까지 꼴보기 싫어서 조용히 회복만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모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온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 차려놔라. 정말 선을 넘었다 싶었어요. 이 정도 참았으면 이제 이판사판이겠다 싶어 수액을 빼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응? 뭐가? 나도 운전하느라 너무 힘들어. 나한테 당신네 집밥을 또 차리라고 연락이 왔네? 이거 진짜 배려가 없는 거 맞지? 아, 근데 어떡해. 온천을 못 가게 됐잖아. 당신 병원에서 쉬었으니까 괜찮지 않아? 남편의 이런 반응에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 사용하면 안 되는 카드를 꺼내기로 했죠. 저는 집안의 정리도 안 된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큰 시아버님께 보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30만 원씩의 내역도 찍어 보내면서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죠. 큰아버님, 저예요. 정말 죄송한데 저 억울해서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온천 간 거 아니었니? 아니요, 큰아버님. 사실 3년간 매번 30만 원씩 받으며 제사를 지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 폰에서 큰아버님이 주신 돈의 내역을 봤어요. 수고비 명목으로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간의 사정을 하소연했어요. 사실 제사는 저랑 남편이 거의 다 준비했어요. 저도 할 일이 많지만 어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가게 문까지 닫고 내려왔죠.
그런데 큰아버님이 주신 돈이 저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금액이 이렇게 큰 줄도 몰랐고요. 그게 사실이니? 그럼 그 300은 어디로 간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재료비를 낸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마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것 같아요. 솔직히 더는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돕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래, 그랬겠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 저녁까지 차리라고 하시는데 왜 제가 이 집 식구들 먹을 걸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더는 못하겠어요. 큰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정리도 하시고 저녁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큰 시아버지께 울분을 쏟아내듯 말했어요. 이게 아니면 이 집안에서는 대화가 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큰 시아버님은 잠시 기다리라며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도착한 뒤 제가 했던 말을 차근히 들으시고 제가 응급실에 다녀온 것도 아시자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큰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왜 답이 없냐, 타자를 못 치냐며 타박을 보내셨죠.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게 하려면 이 상황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무슨 영상통화야? 청소는 다 했니?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어디쯤이세요? 한 20분쯤 남았어. 청소 깨끗하게 하고 갈비찜 재워놓은 거 먹자. 어머니, 갈비찜이고 뭐고 모르겠고요.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는 화면을 돌려 그릇을 치우고 있는 큰 시아버님의 모습을 비춰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시어머니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고모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큰아버님이요. 어머니랑 고모님들은 놀러 가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하나요? 저는 이제 갈 거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갈비찜을 하시든 뭐든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당황한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몇 분 뒤 시어머니와 고모들이 도착해서 큰 시아버님에게서 앞치마를 뺏으며 말을 이어갔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하면 되는데.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도왔지. 온천은 이 아이랑 같이 가려던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얘가 내가 온천 가자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밥도 먹고 쉬라고 했더니 몸이 아파진 거예요. 얘야, 내가 안 데려간 건 아니잖니?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저는 저 빼고 가시는 줄 알았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제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큰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셨어요. 재수 씨, 내가 고생하는 사람 못 챙긴 적 있어? 자리를 못 지킬 때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했는데. 큰 시아버님이 말을 시작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남에게 요구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분이라 그런지 그 무게감이 있는 한마디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재수 씨, 내가 매번 꼬박꼬박 보낸 300만 원은 어디에 있어? 그 돈은 고생한 아이들 생각해서 준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 어버버했어요. 혼자 돈을 다 챙기고 입을 닦은 거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고모들도 그제야 무슨 300이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계속 추궁하니 마지못해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말을 좀 해보셔. 무슨 돈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야. 제가 이리저리 제사 준비하느라 썼죠. 제가 뭐 그 돈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새아가 주라고 준 돈을 왜 입 싹 닫고 가져간 겁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경우 없는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아가 보기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동안 보냈던 거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느라 다 썼다니까요.
세아가 말로는 제사 준비 비용도 아이들 사비로 다 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어머니, 저희가 다 계산해서 가져다 드렸잖아요. 얼른 돌려주시죠.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 큰 돈을 당장 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얘네가 와서 한 일 별로 없어요. 온화했던 큰 시아버님이 강경하게 나오시자 시모는 당황해서 고모들에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고모들,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조카들을 불러다가 부려먹고 용돈도 안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니,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우리 애들 불러다가 일 다 시키지 않았어? 이거 완전 도둑질이구먼. 그러게, 우리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나도 오빠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줄은 몰랐네.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던지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고모들과 시모가 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웃고 있었죠. 3년치 돈 당장 돌려주셔야겠소. 안 그러면 이 집 전세금이라도 뺄 겁니다. 큰 시아버님이 집안일에 잘 나타나지 않아도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자신의 돈으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었나 봐요. 아주버님, 당장 그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좀 줘야지요. 큰 돈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쓰지 말았어야죠. 이번 달 안으로 돌려받겠습니다. 시모가 애원했지만 큰 시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뜨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가버리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틀린 말 했어요? 아무런 말 없이 혼자 쓴 건 맞잖아요. 아유, 시끄럽고. 다들 돌아가세요. 너도 가버려. 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앞으로 올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쓴 돈도 돌려주시고요. 이게 염장 지르는 거니? 알았으니까 가! 이 상황이 기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시원했어요. 그래도 큰 시아버님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어서 억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제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사실 시모에게 큰 소리치고 나왔지만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통장을 하나 건네더군요. 통장 안에는 3천만 원이 찍혀 있었고 통장 뒤편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살게. 우리 집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이게 뭐야? 웬 돈이 이렇게 들어있어? 큰아버지가 주셨어. 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생각했어. 경솔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고생하셨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받는 건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 당신을 고생시키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내가 중재를 못해줘서 미안해.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눈치를 많이 보고 집안에 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난 앞으로 제사에는 일절 관여 안 할 거야. 가족 모임도 안 갈 생각이고. 더는 그 집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자. 안 그래도 큰아버지가 어른들끼리만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더라고. 나도 더는 끼고 싶지 않아. 우리라도 잘 살아야지. 가지 말자. 그 뒤로 막내 꼬모에게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그 후로는 시모가 모든 제사를 혼자 준비하게 됐대요. 그 일 있고 나서 큰 시아버님이 아예 손을 놔버리셨잖아. 그래서 결국 네 시모 혼자서 제사를 다 준비하게 됐다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큰 시아버님이 시모한테 돈을 줬었는데 그걸 친척들한테는 숨겨왔던 거예요. 그러니 친척들은 시모가 제사 지내는 걸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악착같이 지키겠다고 고집했던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시모가 그렇게 고집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더라니까. 결국 다 돈 문제였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허탈했어요. 저는 정말 전통과 가족의 유대감 때문에 제사를 고집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참 내가 괜히 속았구나 싶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고 마음고생했던 시간이 헛되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번 일로 큰 시아버님은 제사에 더는 오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그래도 예전처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잔뜩 차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친척들한테 보내고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도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이후로 남편도 시댁 문제에 대해 제 편을 들려고 많이 노력해주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쉽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에 작은 위안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부부 사이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제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둘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사실 명절 때마다 시댁 문제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것이 더 즐거워요. 가끔 시모가 예전처럼 명절에 오라고 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시긴 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는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 변화가 남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명절이 다가와도 더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보낼지 기대하게 됐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